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7일 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7명 늘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열흘 동안 2배가 늘어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림픽을 연기하자마자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도쿄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른데 더 나쁜 것은 감염 경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긴급 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영채입니다. 네, 게이센 여학원이 무슨 뜻이에요? 해천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셈이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네. 그래서 도쿄도에 있는 여자대학교입니다. 네, 일본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 방금 전에 5시 43분경에 일본은 속보로 아베 수상이 긴급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약 도쿄를 포함해서 7개 도부현으로 지정을 했고, 예. 이것은 5월 6일까지 약 30일간 긴급 사퇴 선언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긴급 사퇴 선언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실제 지금은 일본 정부나 도쿄도가 개인의 이동에 대해서 일단 외출 자제 권고만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긴급사태 선언이 됐다고 해서 개인의 이동을 강제로 제약하지는 않지만, 네. 주요 회사나든가 또는 이벤트의 개최를 자제하도록 훨씬 더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의료시설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의료시설 확보를 명령할 수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일정 정도 국민의 사적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도 뭐 일본 국민들은 꽃놀이 가고 여기저기 모여 다니던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약 2주 전에 이 벚꽃이 한참 개화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동을 했고, 이것에 대한 후유증이 최근 2주간 급격하게 이 감염자가 훨씬 더 증대됐는데, 이때 이제 이 긴급 사태 선언은 개인에 대한 이동에 대해서 훨씬 경각심을 높이고, 대부분 학교라든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알아서 하는 형태로 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적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연기, 긴급사태 선언,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지금 그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조금 위기는 좀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도 일본에게 아주 적극적인 이 경각심도 주고 있지만, 올림픽이 연기된 다음부터 도쿄에서는 매일 약 100명 전후로 확진자가 증대되고 있고요. 서울에 비해서는 진짜 몇 배 높은 수치예요. 서울과 그렇죠. 비교했을 때도. 지금 도쿄만 해도 약 1,000명 이상이 넘어갔는데, 예? 문제는 지금 현재 해외 입국자들에 의한 확대도 있지만, 네. 전체 이 확진자들 중에서 약 70%가 경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게 하나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약 60% 이상이 감염자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 의료계는 이 지금 의료 붕괴 직전이다. 즉 일본이 지금 병상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각심이나 위기심이 아주 높은데, 이 아베 수상이 긴급사태 선언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켰다, 이런 느낌들이 많습니다.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검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긴급사태 선언도 좀 늦었다. 조금 그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 불만 섞여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한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일본은 지금도 오늘까지 약 46,000명 정도밖에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하루 평균 600건, 그것도 최근에 이것이 증가해서 이러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베 정권은 실제 뭘 좀 확대해서 검사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는 올림픽을 우선했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을 우려해서 이 긴급사태 선언을 계속 늦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생명의 안전이 훨씬 더 위급해졌기 때문에 아베 수상에게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없어서 국민들 속에서는 약 80% 정도가 긴급사태를 빨리 선포해달라고 하는 지지율이 많이 있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여기를 많이 지지하는 이유는 이 긴급사태 선언 속에서
오히려 보상 조치 같은 데 대한 기대 심리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경제대책 내용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별 제해지역 같은 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렇지만 100조엔 약 1000조 원 이상의 거대한 이 경제 부흥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 실제 휴직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정부의 정책과는 갭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금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본 보건당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10분의 1 수준이에요. 하루 평균 검사자는 6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진단검사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웃나라 사람으로서. 예, 그렇죠. 일본이 지금 평균으로 보면은 30일로 잡아도 약 600명인데 최근에는 하루에 1,500명 정도 이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일본 아베 수상은 하루 검사를 8,000명 정도로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약 지금 4분의 1 정도밖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건데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검사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검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데 지금 현재 병상이 거의 90% 이상이 차 있는 것 같아요. 90%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검사를 오히려 확대해 버렸을 때 이 확진자들이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긴급 사태 소치라는 것은 오히려 병상을 확보한다. 즉 이 조치 속에서는 현재 호텔을 이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을 호텔로 넣기로 해서 이 아파호텔과 도요코인 호텔을 지금 약 1,000상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즉 그렇다면 지금 병원에 있는 일반 가벼운 환자들을 호텔로 옮기고 이제 병원에서 좀 더 검진을 확대시키면 병원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본의 병상 문제 좀 심각하군요. 네, 실제 민간 병원까지 다 동원하고 연수시설까지 활용하면 되는데 이 긴급사태 조치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강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긴급사태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확진자 중에 20, 30대 젊은 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실제 전체 40대 이하가 60%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젊은 층들이 처음에 잘못된 정보로 젊은 세대들은 거의 감염이 잘 되지 않고 가벼운 감기 증세로 끝난다. 즉 이런 식으로 일본 미디어가 많이 호도를 해서 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일본 젊은 층들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잘 따르지 않고 거의 자유롭게 좀 움직였던 경향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이 각 대학이라든가 학교 이런 조치를 통해서 휴강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 학생들이 이 번화가로 더 놀러 다녔군요. 이런 효과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놀러 다녔어 더. 이 시국에 비상한 시국에 일본 언론 얘기가 나와서 조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방안 대응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초기에는 거의 한국의 조치는 오히려 폭넓게 확진 검사를 하면 의료 붕괴를 가져온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의 사례를 보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히 신문만이 아니고 산케이 신문 자체도 한국의 검사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거의 연일 미디어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 좀 주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기 이동 경로를 확진자들 이동 경로를 아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본은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을 한국이 IT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진자의 경로를 모르는 게 약 70% 정도 되는데 즉 이것들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기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면 조직에 피해를 주고 또 주변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숨기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아무리 긴급사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해결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 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한 가구에 1,000마스크 2장씩 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큰 논란이 되던데요.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연일 100명 이상 또는 도쿄가 1000명이 넘어서 의료 붕괴 사태가 온다라고 의료계라든지 모두가 다 긴급사태措置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이 국민들은 대부분 긴급사태나 안 그러면 도쿄 봉쇄가 온다고 해서 정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는데, 아베 수상이 내놓은 첫 구체적인 정책이 마스크 2장 준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도 효과도 없는 면 마스크에 받으셨어요? 지역 감염이 지금은 보건소에만 지금 일단 보육원만 왔는데 아직 가정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초기에 사람들은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조치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건 아베 내각의 능력을 아주 무능하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준 꼴이 되어서 오히려 이 마스크 2장 이후에 긴급조치 요구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또 기능이 있군요. 네. 띵똥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아베 우리 국민들 입국 금지 시켜줘서 땡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베 수상은 지금도 공항을 강화하는 식으로만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전문가들도 이 미즈기와 공항 강화 정책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대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자기 방어 행위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교민들에게는 이게 아주 심각한 조치입니다. 즉 예. 일본 내에서 검사도 받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오히려 한국을 가고 싶어도 오히려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비자가 소멸되고 오히려 더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실제 이 한국 교민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불리한 조치이고, 결국 아베 수상은 일본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이런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건대학교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0900님, 이런 비상 상황에는 비상 대책위가 답입니다. 네, 이거 모범답안 같습니다. 누가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3073님, 주진우 비대위가 제일 재밌습니다. 퇴근하면서 듣고 휴무에는 홈트 하면서 매일 들어요. 홈트가 뭐죠? 홈트레이닝. 네.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6463님, 라이브 비데이 겐마을 어부도 잘 청취하고 세상을 배우고 있어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7315님, 주진호의 라이브 비데이 KBS 1라디오 듣습니다. 주진호의 라이브 비데이 감사합니다. 9911님, 정답은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데이입니다. 전 한 놈만 파거든요. 뉴스공장 안 듣습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님 타 방송보다 진행도 잘하시고 너무나 재밌어요. 아부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 제가 알바를 푼 줄 알겠습니다. 2861님, 청취율 조사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 거지? 잡힌 물고기 나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그쪽으로 전화가 갔으면 합니다. 오방신님, 주 기자 잘하시네. 서운하네. 네, 서운해요. 서운해. 네, 죄송합니다. 실수로 덮는 방송 진행자 주진우입니다. 라이브 정보센터로 갈까요? 정한나 씨.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하며 182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회사채 거래가 6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1,750조 원에 육박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의 고용 노동자 등이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때문에? 선거가 정말 8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죠? 너무 정신없고요. 예. 매일 하면 매일이 거의 한 500통씩 하러 오고 있어요. 어떤요? 뭐 보도자료들 우리가 이긴다, 그렇죠. 뭐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류의 보도자료가. 한 그 후보들 네, 선대위에서 10개씩 막 보내죠. 맞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한 주 동안? 지금은 지역구에 많이 가 있어서 네. 출마하는 의원들은 유튜브 통해서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왜냐면 유튜브로 다 이제 방송을 해주니까요. 그래도 유튜브로 취재하면 안 되지. 불출마한 의원들은 이제 좀 볼 수 있고 선대위 분들도 이제 좀 여론 몰이를 하기 위해서인지 기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있습니다. 불출마한 의원 누구 만나셨어요? 뭐 원유철 대표님 이제 미래한국당 대표님 되셨으니까 그분은 열심히 만나야죠. 굉장히 열심히 기자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예. 또 뭐 이진복 의원님도 선대위에서 본부장 맡고 계신데요. 선대위 분들은 열심히 만나죠. 네. 재밌었던 일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항상 이제 본인들 홍보하는 거를 굉장히 영상미를 갖춰서 네.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율동이 이번 선거판에서도 되게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시국에 이 비상시국에 율동하고 있습니까? 네, 유튜브로만 이제 방영하는데 유튜브로만. 네, 어떤 사람 율동이 좀 볼만합니까? 무소속 출마하신 정태욱 의원님이 계신데 저기 이부망천.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게 됐는데 번호를 9번을 이제 얻으셨어요. 네. 무소속이시니까. 그랬더니 비둘기 흉내를 9999요? 비둘기 흉내 내시고. 네. 또. 이건 처음. 눈길을 이거 사로잡- 획기적이다 이거. 정태욱 의원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겠네요. 제가. 비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해요. 네, 정확하게 그 포즈로. 그리고 다른 분들은요? 또 뭐 2번이시니까 주로 부의 많이 하시고 네. 통합당 의원님들은 네. 그러고 계시죠. 네. 이번 댄스 능력 이분이 좀 최고다 이런 분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미래한국당에서도 이제 핑크색 혁명을 일으키겠다 하시면서 예. 얼굴을 완전 핑크빛으로 색칠하시고 얼굴에요? 네. 뭐 페이스 페인팅. 예. 그렇게 원 대표님이 그렇게 원유철 대표님이요? 네. 그렇게 하신 것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열심히 하시네요. 네. 자,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시끄럽게 대화했습니다. 그렇죠.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주겠다, 우리가 더 잘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급 범위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오가다가 어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건강보험료 기준 70%를 주자던 정부안에 대해서 모두 일괄 지급하자고 선회를 하면서요. 네. 여야가 모두 같은 듯 다른 주장을 지금 계속 펼쳐가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 요청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을 건의하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그걸 굳이 그대로 받을 수가 없고 추경도 너무 늦다. 바로 즉시 지급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다시 공세를 펴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네. 황교안 대표가 좀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계속 비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초 지원금은 묻지마 돈풀기라고 되게 강경하게 입장을 보여오다가 이제 경제학자 출신인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40조 원 국민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경제학계 일가견 있으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셔서는 뭐 이미 짜여진 예산에서 20%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100조 원을 확보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둘 다 묻고 더블로 가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제목을 달았던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점점 이제 다주자라는 주장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건데요. 다 주자, 더 주자, 우리가 더블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황 대표가 그러면 전 국민 50만 원 지원 카드를 꺼냈을 때 좀 비판을 받긴 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입장이 변화할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당에서는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정부 대책을 지켜봤더니 너무 한심하더라. 그래서 이제 해계한 기준을 내놓는 것을 보고 차선책을 내놓아서 전 국민 50만 원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견도 있어요. 네, 오늘 유승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예. 여기서는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허경영당을. 네, 굉장히 세게 이제 꼬집으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갈 정당인데 건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하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도부를 공격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황교안 대표한테 한마디 했는데 부안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어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네.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내 반응이 어때요? 근데 되게 의외로 황 대표가 굉장히 잘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통합당 내부에서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저기 그 미래통합당이나 네.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후보들은 저녁에 이렇게 TV 토론 하잖아요.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항상 말해요. 네. 근데 이번엔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게 말하고 누가 있어요. 그랬습니까? 뭐 당에서 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이 2차, 그러니까 내부 판세 분석이 2차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황 대표가 많이 따라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래통합당 지금 그 선거를 앞둔 미래통합당의 분위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상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김종인 위원장이 뭐 서울, 강원 그리고 경기권을 계속 돌면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수도권은 되게 박빙인 지역, 예를 들면 뭐 광진을 오세훈 후보 나간 그리고 고민정 후보랑 네. 그리고 나경원 후보랑 이수진 후보 이렇게 붙고 있는 동작을 이런 곳들이 좀 되게 열세가 되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분위기를 좀 띄워야 한다면서 조국 윤석열 카드 그리고 뭐 경제 심판론 같은 것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심판론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국 윤석열 카드는 뭐죠?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느냐 윤석열을 지키느냐의 싸움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네.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하고 계세요. 미래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그 장관을 소환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총장 소환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좀 이거는 좀 달라진 분위기네요. 네, 뭐 이번 주 들어서 아무래도 좀 힘든 게 있는지 윤석열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반을 획득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공수처장이 여당 뭐 범여권의 마음대로 이제 공수처장이 정해지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1호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래요? 뭐 당의 선대위원장 분들이 그렇게 직접 지금 말씀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좀 퍼뜨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충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충청이 정말 딱 절반씩 가지고 있는 정말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그렇죠.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죠. 충청을 이겨야 네. 충청을 이겨야 선거에 이긴다 이런 얘기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청이 이제 28석 중에 민주당은 이제 20석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통합당은 약간 과반만 넘어도 우리가 정말 승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충청이 이제 세종이 이제 분구가 되면서 두 자리로 늘어나고 충남, 충북 그리고 대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그 통합당이 대전이나 이런 곳에도 좀 안 좋은 지금 하락세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아무래도 대전 쪽으로도 많이 선거운동에 나서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속 인터뷰 이어갑니다. 총선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례정당 이제부터 본게임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여론조사 결과 차이는 한 자릿수입니다. 두 정당의 선거 전략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홍걸,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 민아엽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는데 네. 이제 이 비례대표다 보니까 네.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법상 제약이 너무 많아서 네. 좀 힘들긴 하네요. 네. 민주당 비례대표 4번입니다. 4번인데 그런데
14번이 되셨어요. 네. 조금 뭐 마음속에 약간 좀 이게 맞나, 이게 좀 서운하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텐데. 글쎄요, 뭐 저는 뭐 물론 비례정당 만드는 부분이나 네. 이렇게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는 당원으로서 당의 명령에는 따른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네. 뭐 탈당해서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고 다른 당을 만들고 이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게 뭐 관계가 조금 그렇습니다. 신경전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2020년 열린민주당과 2016년 국민의당 무엇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 제가 4년 전에 이 과거의 아버님을 모셨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예.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신을 사칭하고 네. 김대중이란 이름을 팔고 그때 권노갑 고문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 예. 이런 분들이 다 국민의당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저하고 30년, 50년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죠. 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사로운 이 친분 관계보다는 대의가 중요하다. 예. 또 사리사욕을 쫓지 말고 이 국익을 추구하고 예. 정의를 추구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길은 잘못된 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번 열린민주당도 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친분도 없고 빚진 것도 없었던 당시 문재인 네. 민주당 대표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죠. 그분과 함께 광주 거리를 돌았을 때 뭐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제 주장이 옳다는 게 밝혀졌죠. 예. 그때는 국민의당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호남의 유권자들, 민주 세력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인 호남의 유권자들을 속인 것이고 이번에 새로 민주당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 분들은 이 다른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들을 현혹시켜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는 우리도 뭐 친문이고 우리도 민주당이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다 팔 건데 예. 어떠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뭐 그분들 중에는 과거의 말과 행적이 지금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말하시는 건가요? 뭐 그분도 포함되고요. 예. 뭐 정봉주 의원 2006년 7년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심지어 대선 때는 이명박 노무현 밀약설 뭔가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 아유, 그런 얘기도 했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록이. 네. 보도난 기록이. 네. 뭐 손혜원 의원께서는 저도 놀랐는데 최근에 듣고 예. 뭐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김종인이 더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 외에도 뭐 이름을 일일이 대지는 않겠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쓴소리 전문이었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 수호, 조국 수호를 표방하는 정당에 있다는 건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태도를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좀 해명은 해달라. 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변신을 하면 그런 것을 자꾸 정치권에서 보여주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그쪽에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 하는 분들 네. 과거에 안철수 씨 지지하고 또 뭐 국민의당 갔던 분들도 있고요. 이근식 그 대표 말하시는 거군요. 예, 안철수 신당 참여하셨었고 사무총장은 또 국민의당에서 친노 청산을 주장하셨던 분이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이. 네. 알겠어요. 네.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아까 조금 이따 정봉주 의원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 원래는 우리가 토론 형식으로 하려다가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서 같이 모시려고 예. 했었어요. 지금 따로따로 하게 됐으니까 네. 제 대신 궁금증을 좀 질문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물어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예. 당을 만들 때 네. 하던 말하고 지금 말하고 그러니까 다르다. 당을 만들 때 이 아침 라디오에서 네. 당 안 만든다. 네. 뭐 정계 은퇴 고려하고 있다. 네. 이러시다가 갑자기 30분 만에 연락해서 모이라고 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당 만든다. 발표를 하셨잖아요. 정봉주 도대체 전 의원요. 왜 그러셨는지. 아, 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리고 네. 또 뭐 민주당과도 합당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이번에는 최근 인터뷰에서는 당대당 통합 요구하겠다. 아, 네. 근데 당대당 통합이란 것은 작은 당이라도 큰 당에 들어갈 때 지분, 예. 대가를 받아야만 간다는 소리거든요. 아, 네. 그거 안 그럴 수- 주면 안 간다는 소리고 독자 노선 가겠다는 소리죠. 아, 네. 정치적은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정봉주 전 의원 잠깐 보셨는데 어떤 얘기 예. 나누셨어요? 글쎄요, 제가 네. 그쪽하고 싸움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김홍걸 대표는 뭐 싸우거나 뭐 그런 분은 예.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뭐 우리끼리 싸우지 마라. 그렇죠. 분열은 또 나쁘다. 윈윈 하자.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선거의 현실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쪽에서 탈당해서 당을 만드는 순간에 네. 벌써 그쪽은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아, 그래요? 무방비로 당합니까? 네. 그리고 선거에서는 윈윈이란 건 없습니다. 상대가 우리 몫을 하나 가져가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큰 집이고 예. 더불어시민당이 큰 집이고 큰 형이고 열린민주당이 작은 형이고 힘을 합쳐서 미래통합당과 그 보수당의 지분을 뺏어오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적극 지지층만 흡수할 수 있는 메시지이지 중도라든가 소극적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그 의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 전혀 아니죠. 민주당의 코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 표만 가져온다 이 얘기인가요? 국민의당 때는 당시 새누리당의 표도 웬만큼 가져온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약간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 더 그 긍정적인 면도 별로 없다, 적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연초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죠.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이제 좀 놓아달라. 네, 이제 보내자. 그 뜻은 네. 언론과 야당에서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뜻도 있지만 네.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이제 조국 교수 얘기를 계속하면 그분이 중간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는 중간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입게 되니까 그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거고 정치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하지가 않다. 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계속 조국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문재인 지키겠다, 조국 지키겠다 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진정성을 과연 믿어야 할지 의심스러운 것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제 야당 정치인들 중에 네. 김대중 총재를 사수하겠다. 내가 당선돼야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많았죠. 이렇게 외쳐놓고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딱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었어요? 드리는 거죠. 누구였어요? 뭐 하도 많아서 그래도 한두 명만 얘기해 주세요.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예, 호남에 많았습니다. 호남이에요. 예.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핵심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국민 건강 문제도 있지만 또 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싸움꾼들, 정쟁만 벌이는 사람들, 네.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안은 못 내놓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 네. 사리사욕을 챙기려 당 만드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안정감을 주는 전문인들, 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실력으로 정치 수준을 높여줘야만이 이 국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 시민당의 인재들이 가장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DJ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남북의 평화통일과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계속 애쓰시고 싶은데 국회에 입성하시면 대북 정책은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제 남북 교류가 굉장히 침체되고 이 뭐랄까 새로운 냉전 시대가 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남북 교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예. 연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의 북한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북한과는 다릅니다. 수준이 훨씬 높아졌어요. 네. 그 북한 관료들이나 전문가 집단의 수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 시대, 이제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개방되는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북방 진출을 해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동북아 신시대를 같이 여는 게 아니고 북한 시장을 중국, 일본을 비롯한 외국 세력에게 다 내주고 우리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해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그쪽에 대해서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잠깐 다녀와서 정봉주 전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건조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고요. 모레까지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과 산행 시에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고속도로는 작업과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서양양까지 1km를 막고 작업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천 1터널부터 삼양터널까지 작업으로 1, 2차로가 막혀 있어서 이동하시기 불편하겠습니다. 이어 기흥에서 수원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입장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서인천에서 부평 부근 정체 구간 보이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춘장대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이번에는 열린민주당의 총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한 뿌리며 한 형제다. 그러자 민주당은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그러니까 또 열린민주당은 DNA 검사하자 이렇게 들고 왔는데
열린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엄청 높은 자리인데. 뭐 그 조그만 정당의 선대위원장인데. 출세했네요. 글쎄요, 뭐 이미 세상에 나온 건 아주 어렸을 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도 지금처럼 바쁜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봉주 위원장님. 예, 방송할 때 무척 바빴습니다. 방송할 때 예, 말고 선거철에도 이번에는 진짜 여기저기에서 활약이 예. 대단하십니다. 선거철에는 12년 동안 제가 이제 선거를 나갈 수가 없는 신분이었으니까 네. 선거철에 그냥 방송만 하고 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우리 17명 아주 우수한 후보들 네. 그분들 당선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좀 뛰고 있습니다. 왜 정봉주는 그 17명 그 비례 후보 중에 이름을 넣지 않았나요? 열린민주당 만들 때 민주당이 그 미래통합당이 꼼수로 쓴 거 아니에요? 미래한국당. 네.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해서 만든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수한 정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들이 할 수 없으니 네. 그냥 정상적으로 비례를 내고 예. 미통당 밉상스러운 짓 하고 미래한국당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우리가 야단 쳐주겠다 하면서 이제 열린민주당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을 불가피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그러면서도 거긴 그 미래한국당을 공격을 하면서 저들이 20대 총선에서 완전히 국회를 망가뜨렸으니 네. 저런 당에 표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네. 열린민주당이 잘 좀 싸우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우리한테 일부 아주 조금 왔어요.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오니까 많이 왔는데요. 자신들의 지지율이 이쪽으로 온다면서 우리를 이제 막 이렇게 난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때리면 맞아야죠. 힘없는 정당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의 열린우리당입니다. 열린민주당이요. 열린민주당의 기세가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더시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더시민당 손을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면서 열린민주당을 계속 때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정당이고 같은 뿌리였었는데 저는 민주당 당적을 33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번서부터 17번 네. 더시민당 11번서부터 17번 이분들이 당적을 갖고 있던 세월을 다 합해도 저 하나만의 세월도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오랜 민주당 활동을 했는데 저희를 공격해도 저희는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 뿌리고 같은 파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합니까? 아무튼 그런데 열린민주당과 더시민당 예. 대통령 지지율이 55%를 넘어가고 있어요. 7%까지 넘어가죠. 그러면 훌륭하신 대통령이죠. 자,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45%를 넘어가고 있는데 예. 같이 가는데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더불어시민당이 우리를 때려서 그렇게 된 결과인데 우리를 때리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지난주 리얼미터를 보게 되면 한 9% 정도 쭉 빠지는데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건 2.6%밖에 안 되고 정의당 쪽으로 한 2.3%하고 무당파 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한테 바라고 싶은 게 우리를 때리면 우리 지지율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시민당도 내부 분열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부 분열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때려주지 말아주세요. 네. 자,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자,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 유사 명칭으로 지지자를 혼선에 빠뜨리고 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아름다운 탈당은 없다. 예.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공동선대위원장 짝퉁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예.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당선을 위해 대통령 가져다 쓰는 건 충정이 아니다. 예. 이용하지 마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방송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해찬 대표만 빼고 네. 양정철, 이종골, 탁현미 이분들은 저하고 사석에서 앉으면 제 눈빛도 못 쳐다봅니다. 눈빛을 왜 못 쳐다봐요? 눈빛은 보지. 아니죠. 못 쳐다보죠.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은 친구들이고 후배인데 지금 네. 선거 때이긴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이종골 그 의원하고 통화했어요. 네. 형 나 좀 살살 때려줘 아파. 그러니까 너 싸움 잘하잖아. 그래서 형 이게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이렇게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좀 살살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예.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이것까지는 좋은데 김어준 총수한테 또 예. 왜? 열린민주당 까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또 굳이 거기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 낙곰수 한 형제고 가족인데 그런데. 왜 제일 앞장서고 저를 때려요. 아니 앞장서서 제가 안 때렸지. 언제 때렸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전 출마도 안 하고 네. 이후에 4월 15일 이후에 열린민주당 당대표에도 관심이 없고 출마 안 하겠다고 했고 저는 4월 15일 지나면 조용히 정치권에서 이렇게 관망할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가 두렵다고 자꾸 저를 때립니까? 열린민주당을 때리고. 근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예. 왜 신청 안 했어요? 지금껏 뭐 정치에 기여 안 한 것도 아니고 예. BBK 사건에 대해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다가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기여하고 헌신한 것도 있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건 주진우 씨고요. 민주당에선 그런 제가 싫대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열린민주당을 만들면서 정말 좋은 후보들 국민들이 캐스팅해서 국민들이 순번을 매겨서 하는 이런 좋은 제도인데 제가 들어가면 이게 꼼수라고 자꾸만 비난을 하니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서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나 그 더불어시민당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불출마를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서부터. 불출마 선언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예. 네. 그래서 불출마 선언하면 이 신당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불출마하면 내년에 재보궐선거도 나가라서 저분이 내년에는 지도부가 아닐 텐데 네.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어쨌든 그분 말씀을 듣고 이거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불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대요. 컷오프 됐을 때 예. 민주당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도 마음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예.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그때는 뭐 당을 만들고 뭐 당을 나가서 당을 만들겠다. 뭐 민주당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요. 1월 초에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당을 만든다 그랬을 때 예. 제가 당 지도부 한 분한테 저는 강서 이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싸우는 게 이게 체질에 잘 안 맞으니 네. 제가 신당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못 만듭니다. 네. 같은 꼼수로 대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적성에 맞고 제가 미래한국당과 싸우고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그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만들어도 되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한때는. 근데 또 막상 만들고 나니까 만드는 와중에서도 교감이 좀 있었어요. 정계련하고 그럴 때도. 정계련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선 정봉주 당신 할 역할이 있으니 좀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한 1, 2주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을 만드는 와중에 공개된 얘기, 비공개적인 얘기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걸 속으로 다 삼키고 있습니다. 네.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나요? 네, 얼마 많지 않습니다. 질문은 많아요. 예. 열린민주당이 문석규 씨처럼 컷오프된 사람들이 모인 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총선이 끝나고 나면요. 총선 공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규율과 어떤 시스템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한번 문제 제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그 컷오프는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정량적 근거 없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많은 데 칼질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는 의혹은 갖고 있죠. 그래도 민주당이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잘 돼 있죠. 그럼요. 그런데 네.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죠. 예. 네. 당대당 통합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김홍걸
대표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당대당 통합이면 조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선거 후에도 당대당 통합하면 지분 안 주고 당직 안 주고 지역구 안 주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김홍걸 위원장은 정치해 본 지 얼마 안 됐고요. 당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 예. 의원님 정치한 지 오래됐는데 정치 잘 모르잖아. 당도 잘 모르고. 저는 뭐든지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런데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정당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큰 정당. 그러면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아니, 네, 그건 또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자, 김홍걸 대표의 질문 하나 더 갑니다. 예. 출마 안 한다. 당 안 만든다. 아침에 예. 그래놓고 저녁에 왜 이렇게 말 바꿨냐? 누가요? 의원님께서. 김홍걸 그 후보가 그래요? 네네. 김홍걸 후보 약점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저기 언론 인터뷰에 가서는 예. 내가 당 만들 생각이 없다 이렇게는. 저녁에요? 저 전략적인 발언. 저녁에 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그 거짓말했다고 죄송합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사과한 건 못 들으셨나 보죠? 김홍걸 후보가. 전략적인 정치적인 발언이었나요? 정치적인 발언이었고 저녁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을 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열린민주당에 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많고. 누가요? 당 대표를 이근식 대표인가요? 예. 이분이 그 국민의당으로 가서 예. 그 대통령을 좀 비판하고 비난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 다른 사람들도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던 사람이 거기 가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던 사람이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하네. 이런 비난도 있는데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불어시민당은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음식점 차려놓고 우리 집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래야지 잘 팔리는 거죠. 옆집 음식 맛없습니다. 그거 자꾸 비판하면 자기 음식 안 팔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질문은 만큼 패 그냥. 잘 듣고 있어요. 자, 이번 선거 예.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그 선거의 시대 정신은 여전히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예. 그리고 검찰 개혁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1호 공약이 공수처 설치 아니에요. 예. 그것은 언론 검찰 개혁이거든요. 검찰 여러분 한 3년 동안 지켜보셨지만 이 정권도 어찌할 바 없을 정도로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면 대책이 없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자, 검찰 개혁은 이제 신호탄만 쏘아 올렸을 뿐이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검찰 개혁을 온건하게 하다간 검찰 개혁 못합니다. 우리 당 열린민주당 황희석 대표처럼 한판 뜨려고 했다. 검찰의 지금 행태를 보면 쿠데타로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기와 이러한 그 투쟁력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검찰 개혁 못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들 보세요. 오보를 내도 아무도 아무도 그 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해야만이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주진우 씨가 속했던 언론계의 개혁 그리고 황희석 이런 분들이 속해 있었던 검찰 개혁. 황희석은 아니죠. 거기 검찰 출신이 아니네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시대 정신이다.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막바지인데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 예. 막판 핵심 이슈는 뭔가요? 저희는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후보를 보고 각 당의 후보를 보고 비례정당은 후보를 보고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끝났어요? 네, 거의 끝났어요. 네, 각 당의 후보를 보시고 우리 당의 김진애, 그다음에 최강욱, 그다음에 3번 강민정. 정봉주도 봐야죠.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머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네. 이렇게 가라고요.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대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KBS 1라디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라이브 비대위 주진우가 진행하는 라이브 비대위였습니다. 좀 길어도 기억해 주십시오. 모바일 쿠폰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비대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